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웨이커 문서진입니다. 네, 모습이 좀 초췌해서 제가 그냥 모자를 쓰고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까지 굉장히 좀 아팠습니다. 아팠는데 지금 조금은 이제 정신이 좀 이제 조금 차려질 만하게 조금은 좀 나아져서 음, 그래서 이제 영상을 한번 또 찍게 됐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영상을 또 안 찍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또 많이 또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 보면 지수가 2200을 코스피가 2200을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3% 가까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우려감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뭐 시장이 왜 하락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시장이 또 언제쯤 그러면 시장은 좀 반등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현재 시장의 하락은 아시는 것처럼 애플발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폰 14를 원래는 좀 잘 팔릴 줄 알고 좀 생산량을 늘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수요가 좀 둔화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애플이 지금 아이폰 그 14 생산량을 좀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걸 이제 악재로 생각하면서 아시아 시장 전체적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뭐 3% 가까운 하락을 하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아이폰의 수요가 늘고 줄고는 굉장히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고 이게 뭐 글로벌 전체 시장을 막 이렇게 막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이슈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악재, 그럼 결국엔 어쨌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폰 안 산다, 소비가 둔화됐다, 뭐 이런 거로.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이슈에 이만큼 반응한다라는 건 정상적인 흐름은 아닙니다. 네,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고요. 제가 뭐 예전에 뭐 TV 방송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드렸지만, 항상 이제 비정상적인 건 결국은 정상으로 돌아오기 마련이거든요.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하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이슈로 급락이 나왔다라는 건 또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 보통 요런 것들이 나올 때가 하락의 좀 끝마무리 시점, 하락의 클라이막스 때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악재에 엄청나게 막 크게 시장이 반응을 하면서 투매가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쫙 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찐바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요게 어찌 보면 약간 바닥을 확인하 바닥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또 내일 아침에는 또 많은 반대 매매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반대 매매가 굉장히 뭐 자주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의 지수가 반등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건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에 올려드리는 그 시황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지금이 가장 안 좋은 한 주가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9월 이 주간, 그러니까 9월 말이 역사적으로도 가장 좀 안 좋은 흐름이다. 안 좋은 한 주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걸 좀 통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0월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저는 PC 지표만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큰 악재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제가 라디오 이제 그 전화 연결을 했죠. 제가 출연을 못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라디오 전화 연결을 통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지금이 내가 바닥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는 감히 예상하건대 나스닥 기준, 다른 것보다는 나스닥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나스닥 기준으로 1500이 깨지냐 안 깨지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이게 지금 이제 좀 간당간당합니다. 간당간당한데 음, 어쨌든 만약에 여기서 뭐 바닥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바닥이 만약에 떤 지점에서 형성이 되면 그거는 진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여기서 통화 정책을 더 매파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6인데 내년까지 해서 4.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4.6%까지 올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매파적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잡혔어요.
막 자꾸만 인플레이션이 안 잡혔다고 막 이야기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레깅입니다. 레깅. 그러니까 후행 지표예요. 인플레이션은. 왜냐면 이거는 뭐 이번에 제가 이것도 뒤에 또 보여드리지만 그 제레미 시걸 교수도 이걸 엄청나게 많이 좀 비판을 많이 했죠. 연준 보고 예, 너희들 진짜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지금 노인 뭐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뭐냐? 근데 뭐 제레미 시걸 교수 정도 되면 뭐 그런 말 해도 되죠. 예, 와튼스쿨 교수니까. 예, 어쨌든 전 세계 경제로 봤을 때는 제일 그래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 수준이 어찌 보면 가장 높은 거기서 이제 수준 높은 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치고 계신 분이니까. 네, 그래서 제레미 시걸 교수 같은 경우가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신 좀 차려라고. 그러니까 뭐 자꾸만 임금이 뭐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 그래서 임금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멍청하다,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멍청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근데 그분 말이 맞아요. 뭐냐면 여러분 임금이 임금이 올라서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것 같아요. 이 구조가 임금이 오르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른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오르니까 임금이 오르는 것 같아요. 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이야기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정답은 무조건 이거는 예, 딴 게 아니에요. 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게 아니라요. 인플레이션이 올랐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야 우리도 월급을 올려줘야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렇게 아무래도 실질 임금을 이제 높여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구를 하는 거고 그게 기업들이 거기서 맞춰서 올리는 거예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임금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레미 시걸 교수가 말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진다. 야,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은 다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야,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임금이 떨어지는 거야. 이 바보야. 임금이 오르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임금은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라고 하는 거죠.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나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는 대부분의 요소들이 다 하락을 했어요. 뭐 운임 지수,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BDI 지수 봐도 알지 않습니까? BDI 지수, 그다음에 컨테이너 운임 지수,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철도 운임 지수까지도 다 떨어졌어요. 그거 다 떨어졌죠. 그다음에 지금 주요 원자재들 가격 다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유가가 떨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운송료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다 떨어진다는 거고. 물론 주택 렌탈 비용이 너무 높지 않냐? 맞죠? 근데 주택 그 렌탈 비용은 워낙 이제 엄청난 후행성 지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죠. 이미 부동산은 미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이미 꺾였고 이미 하락을 하고 있죠. 하물며 이번 달에는 그냥 단순히 증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가격 상승 증가율이 하락한 게 아니라 실제로 떨어졌습니다. 가격 자체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다면 시간차를 두고 렌탈 비용 역시도 떨어져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는 이제 이미 엄청난 후행이란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연준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으면 이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하면 정말 나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준이 보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지표는 PCE도 그렇고요. 다음에 CPI도 똑같이 후행 지표입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 지표는 선행 지표가 아니에요. 후행성 지표예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한 선행적으로 진행시켜야 되는 금리는 선행이잖아. 그러니까 경기가 떨어졌으니까 금리를 인하한다. 경기가 올랐으니까 금리를 올린다. 이런 것보다 야 경기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금리를 좀 내려야 되겠다. 지금 경기가 이거 너무 좋아질 것 같으니까 금리를 좀 인상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선행성을 둬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정책적인 부분은 좀 선행성을 둬야 되는데 선행성을 둬야 되는 정책을 후행성 지표로 보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도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후행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눈에는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났지만 실제로 원자재나 이런 가격들은 이미 먼저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반영이 되니까
확 당겨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늦었죠. 통화 정책 하는 것들 자체가 늦어버린 겁니다. 왜? 후행 지표를 보고 정책을 결정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거 완전 반대로 지금 또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인플레이션들은 다 꺾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은 좀 시간차는 있겠죠. 시간차는 있겠지만 어쨌든 천천히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그냥 이거를 그냥 지금 당장 안 내려온다고 막 엄청나게 강하게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니 이게 시장이 안 부러지고 배기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린 거 아니면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연준과 싸우지 말자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은 매매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닌데 다만 연준도 이거를 깨닫는데 제가 보기엔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어쨌든 4.6%라는 기준금리 상한선 그러니까 터미널 레이트를 설정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만큼은 안 된다. 뭐 건들락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채권왕이라고 하고 있는 건들락도 연준이 이렇게 못한다. 참고로 건들락은 아시겠지만 채권왕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장이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약세론자예요. 근데 그 사람 역시 그 사람 하물며 그 사람까지도 연준은 그렇게까지 못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연준이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고. 제대로 긴축을 끝까지 완성시켜 본 적도 없고 결국에는 내리다 보면 물가가 훨씬 더 빨리 급격하게 내려갈 거라는 거지. 그렇다면 연준은 확실하게 스탠스를 바꿀 거라는 거고 이게 올해 안에 올해가 그러니까 그 사람 말로 생각은 올해가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이 지금은 가격이 바닥이라는 거고 채권 이야기는 제가 따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좀 컨디션 좀 더 좋아지면 저희는 이제 참고로 저희 회원분들은 지금 채권 쪽을 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채권은 제가 보기엔 바닥권이 온 것 같아요. 물론 영국 뭐 이탈리아 굉장히 불안하죠. 하지만 지금 저는 영국도 그렇고요. 미국채도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의 한계치에 거의 조만간 다 와갑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거의 다 와간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가격대에서는 채권을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건 뒤로 하고. 그만큼 그러면 시장은 이거 그러니까 연준이 더 이상은 긴축을 하기 어렵다는 거가 어느 정도 프라이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4.6이라는 가격대가 시장 자체에 아직까지 프라이싱이 되지 않아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더 떨어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4.6 정도를 저는 이 전저점 나스닥 기준으로 1,500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까지 보면 제가 보기엔 다 프라이싱이 됐다고 보는 건데 시장이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는 몰라. 예, 그는 저도 확답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번에 만들어진 저점은 진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왜? 영국 사고 쳤죠. 이탈리아 사고 쳤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뭐 그 각국 중앙은행들 지금 긴축한다고 난리 났죠. 그 다음에 연준이 엄청나게 공격적인 지금 매파적인 스탠스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형성된 저점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보다 더 강하게 나올 건 어렵다. 없다. 만약에 강하게 나오면 미국이랑 러시아가 핵전쟁 하는 거? 예, 그게 있겠죠. 그게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니면 연준이 최종금리를 5%까지 올리는 거? 이거 나오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확률은 그게 좀 낮다라고 본다면, 만약에 지금 연준은 5%까지 올릴 거야, 금리를. 그 다음에 미국이랑 러시아 핵전쟁 할 수 있어?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인버스, 곧버스, 예, 그냥 그 몰빵 하든가 아니면 뭐 그 SQQQ, 그러니까 미국 SQQQ를 그냥 몰빵 치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럴 자신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게 느껴진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공격적으로 하방을 치기에도 저는 오히려 더 리스크도 있다. 그러니까 상방에 대한 리스크도 있습니다. 지금은 위도 아래로도 지금 방향성이 사실은 좀 막 딱 잡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시계가 굉장히 어두워요. 그럴 때 뭔가 이 투자의 방향성을 두고 위든 아래로든 방향성을 두고 투자하는 거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일단 관망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형성되는 저점 우리가 봐야 되겠죠.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라는 거고. 하지만 조만간 제가 보기에는 시장은 반등을 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시장이 하락을 멈추는 첫 번째 조건은 일단 국채 시장이 안정이 돼야 돼요. 국채 시장이 원래 여러분 채권 시장은 한 시장보다도 변동성이 없는 시장이에요. 원래는. 예.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국채 시장이 그러니까 원래는 주식 시장이 변동성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환 시장이고 그다음에 국채 시장이에요. 생각보다 국채 시장은 특히 장기물은 단기물보다 장기물은 훨씬 더 변동성이 작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의 채권은 거의 뭐 코스닥만큼 움직이잖아. 참고로 그 원래 영국 채권의 그러니까 그 길드채죠. 길드채 10년물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27%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길드채를 투자하는 사람이 코스닥을 투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연간 하락률이 20, 30%나 돼요. 30%.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채권이 그렇게 장기물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데 엄청나게 많이 변동성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부터 먼저 안정을 찾아야 돼요. 채권 시장이 안정을 찾고 그 다음에 환율이 찾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찾을 거거든요. 안정을.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하지만 제가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국채시장은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바닥은 거의 다 와간다. 그러니까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본다면 한 4% 조금 넘기는 시점, 그러니까 4.12 정도에서 저는 바닥을 찾을 것 같고요. 그 이야기는 국채 이야기는 제가 다시 따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할 이야기가 엄청 길거든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지금 명목금리가 한 4.6%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10년물 시중금리가 4% 중반을 가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갔을 때 10년물은 이 경기에 대한 경기에 조금 더 민감한 국채거든요. 2년물은 그러니까 기준금리에 정책금리에 민감한 국채고 10년물 같은 경우는 경기에 민감한 국채거든요. 근데 기준금리 자체가 4.6이 됐는데 그러면 경기가 부서진다는 거거든요. 경기가 둔화가 된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수익의 듀레이션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익의 듀레이션 자체를 좀 뒤로 계속 미룰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장기물을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준금리, 명목금리보다는 10년물 금리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한 4.12 정도 가면 거의 한 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다음에 영국 역시도 그렇거든요. 영국 국채도 한 5% 정도에서 제가 보기에는 0.12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다가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되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국채의 변동성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간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게 시간차를 두고 이제 그러니까 환시장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겠죠. 제레미 시글 교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이야기가 있죠. 지금 제레미 시글 교수도 이야기한 것처럼 뭐 그 달러화를 봐라. 지금 달러를 봐봐라. 이게 어? 지금 이게 가격이 묻어난 게 아니냐? 지금 이미 묻어나고 있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미 경기 침체 지금 묻어나고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거죠. 이게 말이 되냐? 너무 많이 올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달러화도 이제 조만간에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아직까지가 좀 시간은 걸릴 것 같긴.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된다. 일단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이것도 조만간에 제가 보기에는 안정을 찾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은 여러분 거의 다 잡혀가요 지금. 여기 보면 상품을 보세요. 주요 상품들을 보면 자 원유 가격 떨어졌죠? 네,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어제 그 난리를 쳤지만 별게 없습니다. TTF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니까 TTF 가격 자체가 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중요한 건 이거 예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예전 같았으면 이랬으면 20% 올랐어요. 그렇게 노드스트림 2 이렇게 뭐 폭파 사건 나오고 이랬으면 근데 이런 것들 괜찮죠. 철강서, 구리 예, 다 하향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밀, 콩, 그다음에 목재 뭐 이런 것 전체적으로 하나같이 지금 원자재 시장은 다 하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시간차를 두고 시장 가격이 묻어날 거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연준의 지금 같은 이런 공격적인 통화 정책 스탠스를 좀 완화시킬 거다. 다만 이건 한 11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11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또 중간 선거가 지나고 나면 또 시장은 또 원활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반등은 11월 달, 11월 달 정도에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0월 달까지 계속 하락을 할 것이냐 그것이는 않을 것 같고요.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바닥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는 제 생각에는 좀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0월 달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다음에 11월 달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완벽하게 좀 이제 긍정적인 지표로 나오게 나면 그리고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은 좀 본격적인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시장이 좀 어렵긴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악재에 지금 막 폭락을 하고 분명히 굉장히 좀 괴로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은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뭔가를 매도를 할 자리인가? 그러니까 이미 내가 지금
아무것도 그러니까 매매를 안 해, 그러니까 이 뭐지? 약간 현금이 지금 없다. 만약에 지금 현금이 저는 없어요라고 하면 그러면 억지로라도 지금은 손절을 쳐서 현금을 마련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버텼다면 저는 오히려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다시 들어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내 포트가 대신 시장이 반등을 할 때 반등을 해줄 수 있는 포트냐는 확실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주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좀 어, 시장이 반등이 나와도 주도군이 아니면 반등이 나오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 차라리 이번에 매도를 해서 지금처럼 시장 조정을 줄 때 좋은 종목도 많이 조정을 주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전신자, 전기차, 신재생, 그 다음에 자동화, 로봇이죠. 예, 이런 것들 오히려 이런 걸로 갈아타놓고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아프다 보니까 뭐 내용이 뭐 좀 두서가 없었는데요. 뭐 어쨌든 뭐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하락은 너무 좀 과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원래 하락의 클라이막스에 좀 나오는 현상이다. 조금의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바닥은 곧 나온다. 채권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자. 아직까지 시장은 바닥이 조만간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리해서 지금은 시장을 저가하면서 살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